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정의로운 통합을 내세우면서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계엄 1년 당일까지도 계엄 사과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어제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들으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추가 특검 문제는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특별 재판부라던가 추가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대통령의 어떤 의지라던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단호하고 아주 확고하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적당히 미봉으로 넘어가지 않고 차번에 분명히 이걸 청산하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힌 건데요. 말하자면 이제 선청산 단죄 그리고 이후 이제 후 통합,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이제 정의로운 통합 이런 걸 말씀하는데, 실제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사면하고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그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분명한 사법적인 어떤 역사적인 단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든지 특검 어떤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메시지가 어제 좀 강하게 담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발언을 저희가 이제 모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말이 사실 어찌 보면 형용모순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면은 대통령의 지위에서는 그것이 국민 모두를 끌어안는 그런 통합이어야지, 어떤 조건절이 있는 통합이라는 거는 그거는 일정 부분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이런 내란이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오전에 얘기했더니 오후에 바로 국회가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걸 보면서 뭔가 여권 전체가 이게 말하자면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 혹은 내란이라는 이 사안을 조금 정략적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비춰진 게 아닌가 싶어서 어제 특별 성명에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특히나 이 범위와 끝이 모호한 내란 청산이라 그러면은 목적은 흐릿해지고 그다음에 정말 정략적 의도만 부각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명징하지가 못하잖아요. 어디까지 선을 끊지 않고 대통령도 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밝혀진 게 없고 또 할 게 많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3대 특검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더 연장한다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의도가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레토릭을 썼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 정치에 받아들인 건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은 특정 정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이 갖는 이중적 지위를 대통령께서는 후자에 좀 방점을 찍어줘야 하는데 전자에 자꾸 방점을 찍은 것 같아서, 저는 어찌됐건 이런 식의 좀 여권이 과도한 드라이브를 걸 때 대통령이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이 점은 조금 어제 특별 성명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특별 성명과 외신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이 주재한 오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도 사법개혁을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 수장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신중한 사법제도 개편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우려를 좀 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건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차가 아니라 내란 정국에 대한 입장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실 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실제로는 오히려 계엄에 상당히 좀 동조하고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은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법부 우월주의, 사법부 제1주의를 은근히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내란에 대한 중요 종사자들이 줄줄이 기각되고 이런 걸 보면 이건 뭔가 좀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좀 심하다라는 의혹을 갖게 되고 또 여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런 이제 거취 문제에 대한 공격까지 받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처지에 있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부를 우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신중치 못하다. 차라리 그런 말을 굳이 대법원장이 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법부도 쇄신하고 황굴 탈퇴하겠다라는 의지를 같이 했다면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법원장 발언에 특별하게 이제 언급을 않고 넘어갔기에 망정이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좀 분위기가 험악해질 뻔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론화 과정도 좀 거쳐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상당히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오전에 대통령이 성명에서 재판에 대한 속도를 얘기하니까 사실 어찌 보면 대법원장이 화답의 성격으로 이걸 냈는데 사실상 준비한 거예요. A4 용지에 써왔는데 재작년인가요? 그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제 대학한테 만날 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왜 A4 용지에 준비해서 발언했던 그게 또 연상되고 여러 가지 좀 함의가 있었던 건데 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이겁니다. 재판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어 버리면은 어떤 결과를 내려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더더군다나 사법부는 3심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결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흠결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수혜자 아닙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지만 다시 그 유죄 취소 파기환송 때문에 재판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사실상 4심에 가까운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또 이걸 헌재가 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너무 흔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광조라든가 김옥균 이런 개혁파들이 자신들의 개혁을 추진할 때 성공 못했던 이유가 명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저는 사법부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도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우려까지도 좀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좀 이런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또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는데요.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죠.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정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2026년을 내란 정산과 민생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제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또 새로 발의된 이제 법안도 있었고 들으신 것처럼 이제 연내에 처리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어떤 속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시한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민생, 특히나 이게 국민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이런 사안들인데 왜 이런 것들을 시한을 정해두는 건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그 검찰 해체도
추석 때까지 선물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맞추던 이것도 연말을 목표로 시한을 맞춘다는 걸 놓고 보면은 자꾸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가지고 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이 전국 구도 자체를 계속 끌고 가려는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이 가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 내란 전담 재판부만 하더라도 우리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재판권은 법원에 있고 그 법원이 갖고 있는 그 말하자면 사건에 대한 배당까지도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는 거를 어떻게 법률로 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야당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수기 과정도 없이 연말까지 딱 시한 정해놓고 하겠다는 거는 물론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만 이 1심 판결이 나왔으면 2, 3심 보면 될 텐데 다시 여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안에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속도전이 결코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중도층의 이반뿐만 아니라 결국엔 이게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이 과연 너무 심하다. 라고 그랬죠. 아니면 이건 정당하고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건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저는 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 12월 4일 날 했던 계엄을 주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 그다음에 당시에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계엄을 옹호했던 친윤파들의 의원의 태도,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당대용 대표의 태도, 이 세 사람 3자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서 계엄에 대해 사과를 않고 무슨 문제가 있는 오히려 역으로 똘똘 뭉쳐서 투쟁하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계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반격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엄의 속도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수 진영에도 물어보고 싶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의 속도전 이렇게 저도 한때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지만 자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갈수록 오히려 점입가형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속도전, 민주당의 어떤 강력한 내란의 속도를 내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명분을 얻을 수 있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3일 날 어제 작심하고 이 내란은 근본적으로 극복하자, 정산하자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서 계엄 1년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할 뿐 계엄 자체에 대한 반성은 딱히 없었습니다. 특히나 현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라고도 주장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1년 전에 난데없이 그 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정이 올스톱되고 본인은 또 대통령에서 파면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1년 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서 헌법을 지키려고 했다? 본인이 헌법 다 파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12.3 계엄이 옳았다는 게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다? 거기다가 또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국민들 질투없는 정권에게 향해서 레드카드를 던지자. 이거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초생평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당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계엄은 민주당 의회 포크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류의 윤석열 대통령의 흐름이 지속되는 한 이른바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정당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 질문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 1년 그 계엄 담화문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반성문을 써야 하는데 입장문을 냈구나 먼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어쨌든 그 불법적 계엄으로 인해서 위헌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 입장문 중에서 제가 좀 더 당혹스러웠던 것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입장은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있다는 지금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논리적 모순도 있지만 이렇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문이 왜 나왔을까 이 시기에 오히려 여기서는 전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반성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재판 전략과 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입장이 과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 계엄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연속성을 가지는 건 제가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해서 정권까지 바뀐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입장문을 내는 게 여권 전체와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사려 있게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좀 생략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사과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관련 발언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사실 계엄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 목소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계엄은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당의 일부 이제 초재선을 중심으로 의원 25명이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원내 지도부를 이끄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제 반성의 목소리, 사과의 목소리를 내놨다라는 것인데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떻게 좀 뻗어갈지에 대해서 좀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계엄 사과를 놓고 이제 찬반 양쪽으로 확연히 이제 갈라졌다고 보고 양쪽이 갈라진 양대 진영이 세력화돼서 이거는 분열로 치닫고 있고 자칫하면 이게 분당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조금 전에 그 원내대표는 좀 더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서 좀 온건 보수나 중도층 좀 잡고 대신 당 대표는 좀 강하게 나가서 그전에 어떤 강성 보수층을 그대로 묶어두자. 말하자면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고 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역할 분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진정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공천권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당 대표, 장동혁 대표의 생각, 입장, 이제 행보 이게 중요한 건데 여전히 뭐 초강성 드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극우 강성 지지층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재 장동혁 대표의 어떤 행보이기 때문에 이 찬반 사과에 대한 찬반 양론 갈수록 갈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우리 역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최수영 평론가 아니면 역시 온건 보수, 합리적인 보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수영 평론가님이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좀 더 확장이 되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 는 개인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역할 분담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당의 단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뭐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 좀 당연히 당 대표와 이제 원내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원내 대표라는 위치는 원내 지도부를 예. 원내를 총괄하는 사이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18명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작년에 계엄 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의원으로서의 역할들, 그다음에 의원으로서 듣는 지역구에서 듣는 얘기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놓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이제 사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40여 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낸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그렇다면 거의
구성원의 절반에 이른다는 건데 그럼 원내에서의 기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하는 측면이 이럴 겁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큰 퍼포먼스 전국 단위 선거를 앞에 두고는 결집의 단계를 거쳐서 동원의 단계, 나중에 상대표까지 뺏어오는 전향의 단계, 이 세 단계를 밟는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연말까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속도전을 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무도한 사안들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제어도 하는 동시에 우리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켜 놓고 그다음에 다시 이른바 들토끼를 잡는 동원으로 나가야 되겠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역할 분담이라는 자체가 축적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전향으로 가는 그런 길로 지금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당의 이런 대세들을 아마 장 대표가 수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해가 돼서 지선 정국으로 바로 바뀔 때 아마 장 대표가 중도외연 확장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 들음으로써 오히려 강경파가 온건해질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효과는 더 배가 되는 그런 이론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적 행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여야가 모두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관련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만지형통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입증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통령실도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고발할지 검토 중이거든요.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막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발언 문자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정말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타이밍도 전혀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내란 청산을 강력히 주장해온 이 와중에 집권당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실의 참모관이 서로 말해 인사청탁 주고받는 문자가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는 걸 보는 거고 거기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부속실장들 얘기들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훈시기형, 현지 누나 이런 말들을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고 과연 엄중 경고를 했는데 저 정도로 해서 과연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런 부분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뭔가 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재발 방지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제에 대통령실뿐만 전반적으로 어떤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김현지 누나는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인가? 저는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장은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들로 참여하는 건 수석들입니다. 그런데 부속실장은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인사비서관은 참여합니다. 근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기에 등장했는지. 이게 부정확한 정보라고 했는데 청와대 이렇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1급 비서관, 국회의원 출신이 그렇게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호칭도 아주 친근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는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 다뤄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이 민간기구의 회장을 어떻게 공식 정부기관,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합니까?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장하고 얘기하고 누나한테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은 그럼 민간도 개입을 이렇게 대통령실이 좌지우지 이렇게 주무르면은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심각하다. 전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거 뭐 부정확한 정보를 했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 경고할 사안이 아니에요. 부정확한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사안들이 그러면 공식 라인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속실장으로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봐야지 왜 자꾸 변죽을 올립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소고발을 했지만 저는 이게 고소고발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하면 이 정부의 말하자면은 이 비리의 총체적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은 초기 대응 잘해야지 이거 얼버무리다가는 만사현통이라는 다시 사자성어가 등장하면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특검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이라는 중형을 이제 특검에서는 구형을 했는데 구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고 어제 특검과 그러니까 어제 이 결심 공판과 관련은 또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구형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좀 뭐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부인이 이 정치 개입 그리고 뇌물수수의 혐의로 받은 형량이 15년, 그렇죠? 징역 15년, 그다음에 벌금 20억, 추징금 9억입니다. 자, 이게 과연 중형인가 아니면은 형량에 비해서 가벼운 것인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5년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자, 이걸 좀 한번 비교해 보려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최순실 씨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순실은 영부인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가까웠던 오랜 이제 지인 측근인데 당시에 직권 남용, 뇌물죄 그리고 알선수재죄로 형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하면 당시에 징역 18년 그리고 벌금이 200억. 김건희 여사도 10배 많네요. 그다음에 추징금이 6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년째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9년째 예, 9년째 지금 내일 모레면 10년째 형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 측근이 정말 엄청난 구형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구형은 사실은 절대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재판이 끝난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후 통일교로부터 받은 거라든지 이후에 뭐 서희건설 문제는 앞으로 재판이 한 서너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어떤 형량을 이제 더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들은 형량이 단순히 물리적 형량이 많고 떠나서 어떤 정서적으로 볼 때 그 많은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이제 태도인데 본인이 물론 뭐 국민들이 심적으로 죄송하다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억울하다, 더 다툴 게 많다라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고 할까, 아니면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이거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점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실제로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네. 어제 결심 공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참 법 위에 있었고 법을 이제 법 밖에 있었다는 그 이제 그 공소장을 보면서 참 정말 그 권력자들의 그 삶이라는 게 교도소 담장 일을 걷는 게 맞긴 맞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럼 억울하다고 했으면 죄형 법정주의를 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법정에서 다퉈야죠. 근데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억울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15년이 지금 사실은 뭐 좀 과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금 재판이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굉장히 큰 아마 구형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나중에 최종 판결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나머지 또 다툴 일이 있다면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법정에서 다퉈야지 여론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조금 구형량이 과해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3심까지 가기 때문에 그럼 김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 잘 임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 소명하느냐가 결국에 최종 선고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형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년 1월 28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결 구형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구체적으로 좀 전망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구형량보다는 훨씬 더 선고량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일반 형사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0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선고가 10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뭐 항소심 거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훨씬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죠. 일단 이번 형량만 보면 다만 이후 남아 있는 이제 재판 과정 형량이 더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정말 본인의 어떤 과오, 어떤 그 범죄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정형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그런 반성하는 모습 아니면 여전히 잘못 없다라는 모습이냐 이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형량을 떠나서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심판 평가 이런 부분까지 저는 상당히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본인 개인의 형량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미래 혹은 보수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뭐 좀 뭔 얘기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상당히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사죄하고 아주 낮은 자세 한없이 그리고 모든 자세를 이실직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량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비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다퉈야지 이렇게 억울하다는 말로 뭉뚱그린 사안은 아니라고 싶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건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무슨 그때 목걸이에 대한 그 지금 그 좀 뇌물 혐의도 예. 있죠. 그다음에 양평 공공지구에 대한 재판도 있죠.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른 형량까지 감안하면 저는 상당 부분 굉장히 중한 형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 원장님 말씀대로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아닌 것과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증거와 법리로서 사실로서 입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가지고는 저는 답이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도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두 개를 함께 다 고려해서 다투는 법정 전략으로 가야지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